여주라디오 13번째 시간입니다. 라디오.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세 자영업자 박 사장입니다. 아, 왜 이렇게 줄여요? 예? 고정 왜 멘트 발전했는데 왜 오늘 퇴보를 해? 거기 저기 정은이는 왜 그런데요? 맨날 얻어먹으면서 아니 얻어먹지라 말든가. 박 사장님이 요새 좀 약간 팬들을 의식하는 느낌이. 자. 한두 생겼어. 네, 그리고 오늘은 진 팀장님이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고요. 그리고 100만 티를 항상 몰고 다니시는 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골 기자이십니다. 네, 그리고 조선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소나기님. 안녕하세요. 영원한 하나팬 소나기입니다. 지금 하나가 막 오늘 10연패를 달리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여주이천 광주 한살님 곽현영 상임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처음 참가해 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공간이 희한하네요. 아유, 외부에서 중요 인물이 오면은 바깥에서 이제 좀 화려한 데서 하고 잘 아는 사람 오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인물의 중요가 떨어져서 그렇구만. 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라디오를 한번 쉬었는데요. 왜 쉬었냐면 뉴스가 없어요. 진짜로 할 얘기도 없고 뉴스도 없고 게시판을 뒤져봐도 할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신문들에도 뭐 특별한 이야기들이 없고 그래서 한 주 쉬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도 막 아무리 뒤져봐도 뭐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관광 마케팅 여주는 고구마 나라 공화국 이거 여주 시민신문에 이장호 기자님 쓰셨죠?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말 그대로입니다. 상상 속의 관광 마케팅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그 기사 내용대로 남이섬 주식회사 남이섬과 이제 8개 자치단체에 같이 해서 투어를 하는 겁니다. 계획을 따르면 이제 인사동에서 여주를 들렸다가 남이섬 들려서 여주를 가고 이런 식으로 각 청송도 이제 가면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그 의회 예산이 이제 그 처음에 그 사단법인 초창기하는 사업비를 갖다 신청을 했다 이제 거절을 당한 이유가 계획이 없어요. 세부 계획이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세부 계획이 좀 미비하다 그래 갖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뭐 아직 그건 뭐 상당 부분이 뭐 비밀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예산이 그 수립 그 지원을 되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심쩍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과거 그 우리 여주 이천 광주가 이제 그 한국도자진흥재단이라고 지금 바뀌었죠. 한국도자재단으로 그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토지라든지 여주군의 재산을 그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가겠다라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진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말 그대로예요. 그 저기 남이섬하고 그다음에 그 강남구청, 마포구청 이렇게 이제 그 8개 지자체가 이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저기 관광 코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난 전 상상 관광 마케팅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뭐 하는 건가 이게 구체성이 없어서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뭐 이거를 갖다 관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이러한 그 기본적인 중에서 이제 노출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동에서 여주로 와서 다시 남이섬 관광차가 이게 네, 그렇죠. 도는 거 그 코스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하고 또 해외 마케팅을 해서 한류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끌어오고자 하는 건데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여주에 이러한 방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넣을 그 관광객 속된 말로 이제 관광객을 꽂아줄 데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자체에는 예를 들어 그 아울렛이나 이러한 그 쇼핑을 위한 그러한 부분이
빼곤 네. 사실상 어떤 지역 경제, 관광 산업이 사실 지역 경제에 상당히 부가적인 여러 가지 그 수익을 많이 내주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여전히 아직까지. 그러다 관광 보니까 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사람만 오게 하겠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거. 그 관광 인프라가 어떤 그 미흡한 거.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한류 관광객을 주로 얘기하는데 그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리면은 그 FIT 관광이라 그래갖고 이제 중국계 관광객들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게 있어요. 작년 1월에 보고서 나온 걸 보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조사하니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쇼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로 뭐 문화유적 이런 부분은 한 10%대가 안 돼요. 아니 진짜 아울렛 가면 거의 다 그 우리나라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인프라 자체가 일단 미진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남이섬이 원래 경춘 관광이 전신이거든요. 관광회사 전신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한다면 우리 컨소시엄을 한다라도 예를 들면은 뭐 구체적인 회사 이름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행사 하나투어거든요. 네. 영국 증시에까지 상장돼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그 여행객들을 스스로 모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이 잘 돼 있어서 오히려 그런 기업하고 차라리 맺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실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가 제 생각에 기획서는 잘 쓴 것 같은데 이게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일 같아서. 아니 저기 예. 이포부하고 여주보 거기 갔다가 밀어넣으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관광객을 쏟는다는데 고구마 나라 공화국이란 말은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 상상 속에 있는 남이섬이 이제 남이나라 공화국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 나라의 어떤 그 연합체다. 어려워 이야기가. 사람이 돌아다니는 건데 상상나라는 뭐고 고구마 나라 공화국은 뭐고. 도자기 나라로 하면 또 혹시 모르겠다. 도자기로 합시다. 도자기로. 아닌가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자 경기도 31개 시군 서열 여주군 26위. 이거 뭐 변동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여주군이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행정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순으로 26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위가 양평군이던데 보니까 100만 명 넘는 도시가 세 군데. 수원, 성남. 100만 돌파를 눈앞에 뒀구나. 참 아직 100만은 안 됐고. 그렇고 이제 뭐 그다음에 용인, 부천 이런 데가 큰 도시로 다 많이 있고요. 북부 지역이 확실히 이제 좀 적고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크다는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11번째밖에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군의 인구가 11만 1,929명 거의 11만 2천 명으로 나와서 26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수가 10만 9,550명, 외국인이 2,379명이랍니다. 그래서 근데 11명. 이거 어느 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신문사에 썼겠어요. 여주군에서 제공해준 자료겠지. 근데 뭐 어쩌라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요게 이제 뭐냐면 뭐 어쩌라고? 요 서열이 뭐냐면은 경기도에서 행사를 하면 자치단체장들 안 치는 순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디가 맞는 게 이게 경기도 조례로다가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수대로 안 친다. 이게 조례 개정을 해요 경기도에서. 별 미친 놈들 다 있네. 그래서 이게 어딨어? 5년에 한 번씩 인구 순위에서 순위를 매겨서 그게 경기도 회의를 할 때 이거 잘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것도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잘 변하니까 3년 단위로다가 하겠다. 인구 순위가 자치단체장 서열 순위예요. 서열이구나. 그러니까 요게 어떤 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경기도 이 서열을 경기도 위에 조례로 조례에 있는 거예요? 네, 조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의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죠. 예. 의전의 필요성. 예, 자치단체 위상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 이거 선거 때마다 전라도 사람들 속 터지는 이거 보면은 조금 있으면 양평한테 여주는 시는 됐지만 잘못하면 양평군에 이게 뒤집힐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시가 군에 이게 지금 양평군이 동두천시를 추월해서 원래 양평군이 28위였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두천시가 27위, 여주군이 26위였는데 양평군이랑 동두천시가 바뀌었더라고 순위가. 뭐 월급도 그럼 시장 군수 월급도 거기에 비례해서 줘요? 서열별로?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네. 그리고 김추덕 여주군수님이 거침없는 말투 구설수.
이거는 이제 모든 걸 다 까고 계시는 우리 박 사장님이 한번 또 까주시죠. 우리 김구수님 또 한 건 하신 것 같습니다. 까. 네? 여기 지난 5일이래요. 여기 여주 교육지원청에서 여기 휴나토로 함께하는 여주 혁신교육 설명회에 그 참석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학부모님들도 많이 참석하신 모양이에요. 거기서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주가 시가 되면은 시승격이 되면은 왜냐면 저거 그동안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농어촌 특별 전형에서 의대 고등학교들은 이게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고심에 찬 결단으로 읍 지역에 거기 고등학교 기숙사에 건립 등 매년 30억씩 투자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참석하셨던 면 지역에 계신 학부모들이 거기 질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우리 김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을 하셨습니다. 여주군이 시로 승격되며 읍 지역의 고등학교가 농어촌 특별 전형에서 제외되기에 우선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게 된 것이라며 실력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학생을 전학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답변을 하셨답니다. 참말로. 그러면은 실력이 그러니까 이건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애들 실력 있으면 읍에 기숙사로 거기 애들 전학시켜라. 그래갖고 혜택 받아라. 이런 말이죠. 억울하면 돈 벌어라. 이런 얘기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주의 고등학교가 지금 여주고등학교, 네. 세종고등학교, 여주자영농고 예.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중에서 두 개는 공립이고 하나는 사립이란 말입니다. 예. 사학재단에서는 얼마나 출연을 한대요? 여기에? 모르죠. 사학까지 생각합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 3개가 농고, 여주농고, 농업고등학교, 그다음에 여주고등학교, 그다음에 세종고등학교가 기숙사가 다 있어요. 아, 그 농고는 읍내 있지 농고는 않습니까? 이게 면이죠. 능사면. 그러면은 저번 주도 얘기했구만. 맞아. 지금 세종고등학교도 여주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를 또 줘요? 전교생을 다 기숙사 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것도 군수님 말씀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은 전학을 시키려면 이사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도 와야 되잖아요. 애를 가까운 데서 보내려면. 그건 너희 사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대 거기 의대가 여기 보면 그 세종고가 그게 명문처럼 이렇게 지금 요즘 얘기 되더란가. 그렇게 흔히 말해서 요런 의대에 있는 거기 똘똘한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중심으로 뭐냐면 군 예산을 쓰겠다 이런 거죠. 아니 이거 제가 군청 홈페이지에 이거 항의하는 글이 딱 하나가 올라와서 아까 읽어봤는데 내용이 30억 예산을 쓰겠다는 건데 그 중에 20몇 억일 거예요. 24억인가 20억 가까이를 그 여주 읍에 있는 학교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 면 단위 학교에는 몇 억이 안 들어가요. 전체 다른 학교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지역에 있는 그 면 단위 학교에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시인데 왜 우리는 그런 혜택을 안 주고 왜 투자를 안 하느냐 그 얘기에 항의를 한 거죠. 근데 30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애들 학력 신청할 것 같으면 왜 30억을 써야 한 300억씩 쏴야지. 이게 돈으로 다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고등학교 애들 성적 올리는 게 기숙사 져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냥 다 처박아 놓는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숙사 져서 했으니까 면피는 이제 우리 시대에서 했건 했다 그 정도. 농특 없어지는 거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뒷받침했다고 면피하는 거지.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아니 기숙사에 잡아놓는다고 해서 공부하면 다 잡아놓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선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기초자치단체 설치한 게 맞지만 고등학교는 광역자치단체 소관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적으로 봐도. 근데 그 부분도 좀 마뜩하지가 않고 기껏 내놓은 정책이라는 게 지난번부터 돈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실 아까도 그 돈 가지고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200억씩 하면 그만큼 되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고등학교만 그 지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어떤 교육적인 그 분위기를 지역의 분위기를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에 대한 분위기가 또 같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대로 가둬놓는다고 교육을 시킨 공부가 성적이 올라간다? 물론 올라가기도 하겠죠. 하지만은
지금 가장 4대학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학교 폭력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몰입 교육이 어떤 나은 부작용이기도 하거든요. 경쟁을 아이들 사이에 부추기다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지금 대신고등학교도 기숙사에다 애들 몰아넣는 걸 알고 있고 몇 개 고등학교가 이미 하고 있는데 네. 다른 방법이 없나? 꼭 눈에 보이는 기숙사만 건물만 져서 그걸 가지고 교육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찝찝하네. 학교 선생님들의 처우를 먼저 개선을 해서 선생님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먼저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나 그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밑에서 선생님 한두 명이 뭘 한다고 이게 될 문제는 아니고. 이게 교육 문제는 복합적인 거지 한 가지만 건드려도 되는 게 아닌데. 공부 잘하는 애들수록 체육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많이 하거든요. 뭐 영국의 이튼 스쿨인가요? 뭐 거기 같은 경우에도 특히 뭐 귀족 자제들 가도 걔네들 막 그 뭐 말도 타고 뭐 그다음에 축구도 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공부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 안 시키고 애들 그냥 뭐 집어넣어서 뭐 그 울타리 안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거 아닌데. 저기 이런 비유까지는 안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기 돼지 새끼들 꼼짝 못하게 0.1평에다 키우는 거하고 애들 기수에 몰아넣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암기 무조건 달달달달 시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여주 지역 지하수 먹는 학교가 11개나 된다고 합니다. 예, 여주 지역 지하수 먹는 학교 11개 해서 여주타임즈 노현석 기사님이 쓰신 기사인데요. 그 여주 지역의 학교 중에 11개 학교가 아직도 그 지하수를 먹는다고 하는데 전 이 기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이 지하수가 나쁜다는 건지 아니면은 나쁘다는 전제하에 아니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그 지금까지 저 학교로 연결이 안 된 게 그 마을과의 어떤 문제들이나 또 마을의 상수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뭐 노후관을 먼저 학교 내 노후관을 먼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주로 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 아닙니까? 너무 청정한 학교인 것 같아요. 청정해서 제가 되는 거야? 저 상금초등학교 제가 가서 물 너무 맛있거든요, 거기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학교에서 하는 물은 뭐 당연히 그 검사하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 지금 말씀하셨던 거 손학규님 말씀하셨던 대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학교의 그 물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노후된 그런 관을 갖다가 좀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 정수기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상수도가 이제 평상시에 뭐 지하수가 깨끗한데 그런데 이제 식수 점검해서 수질 검사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염병에 돈다든가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지하수가 사실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상수도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가령 이제 저번에 구제역 파던 때 돼지 새끼 막 묻었잖아요. 인근에 있는 식수원 오염되는데 대책이 없어진다고. 어린애들이 있는 학교 시설에는 상수도를 해줘서 일단 위험한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 차원에서 상수도원이 공급돼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160만 원을 들어서 저희 집에 수도관을 끌어왔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비싼 것 같아. 비싸기도 비싸고. 근데 그걸 한 이유는 뭐냐? 저희 집이 그 아시다시피 세네강이 흐르는 그 개울 옆에 사는데요. 그게 거기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지하수를 물을 트면 예전에는 깨끗한 물이 나왔는데 공사하고 난 다음에 길공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오염이 됐냐면 그 뭐죠 정수기 쓰는데 정수기 필터가 그냥 막혀서 바로 안 나올 정도 물이 아주 심각하게 오염이 돼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천을 정비했는데 더 오염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수도를 놨잖아요. 근데 또 나는 그게 나도 그 저기 물을 끓으려고 그랬더니 우린 저기 한 1m야. 이거 딱 여기 관해서 1m인데 한 90만 원 또 나오더라고 공사비가. 그랬더니 어떤 뭐 그 전에는 이렇게 되게 정해진 그 업체들 공무소라고 하는 그런 등록된 데만 있는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일정한 면허나 이런 거 가진 데들을 준다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 거리를 내가 봤어요. 빨간 페인트 칠해놓은 거 사실 1m 정도밖에 안 돼. 그 어떻게 따지면 10cm다. 센치당 거의 10만 원씩 들어가는 거야. 네, 맞아요. 그렇게 봐도. 네. 너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게. 여주가 왜 그 건물 같은 거 지면 준공 검사 받을 때 상수도 하고 해서 뭐 정화 좀 가서 막 그 돈 내잖아요. 저희 이제 건물 수용도 엄청 비싼 거야. 예선 자편도 저기 우리
김제하고 이제 그때 비교를 했는데 한 10배 비싸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봤더니 그 지방자치단체 맘이야.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우리 얼마 받겠다고 정하면 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돈 없어서 부랴부랴 더 추가로다가 갖고 왔는데 억대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주군이 난 강이 옆에 있어서 좀 혜택을 보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심하더라고. 내는 돈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거의 가스 우리가 도시가스 설치할 때 들어가는 돈보다 더 비싸 물이. 억울하면 많이 벌어. 전에 그 삼북에 소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석회석 그 지역인데 거기 마을 분들이 암이 많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수기 회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이제 정수기를 했는데 정수기 회사가 다 철수를 했어요. 막힌다고. 그게 도덕적인 건지 갑자기 생각이 들건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금. 네,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벽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읽어드립니다. 편안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오면 다들 공부들 안 해온 것 같은데 표정들이. 나는 그냥 이따 물고 있을 거야.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 아니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노트북을 가져다녀야 될 것 같아. 공부해 공부.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살림에 대한 그 소개 그리고 한살림이 이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장점, 단점 그리고 향후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한살림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강의식으로 하고 듣죠, 그냥. 아닙니다. 아니 먼저 여기서 이렇게 저 한살림에 대한 그 조사한 거를 이렇게 미리 쭉 한번. 아,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뭐 이상하게. 저희 뭐 야매 방송이기 때문에 동네. 아, 야매가지고 지금 약간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그냥 날라먹는 거지. 나와서 이게 이제 패널이 다 알아보면 이게 원래 자화자찬하는 세상이니까. 할 만큼은 하고. 아, 오늘 방송 짧겠는데요? 그래서 뭔 질문과 뭔 그 이제 악담을 들을까 하고 이제 그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나왔는데. 아니 악담은. 한살림 소개를 해주세요. 네. 한살림은 다 나와 있는 거는 무슨 뭐 또 소개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우리 말고 거기 혹시 거기 몇 안 되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 한살림 소개라 이거지.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아니 저기 고정적으로 월급 받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모니터 삼아서 이 기회 홍보도 좀 해도. 아, 그러면 그 한살림 소개하겠습니다. 그 이제 한살림 우리 여주, 이천, 광주, 양평 한살림이 있고 지역 한살림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 한살림이 있는데 전국 한살림 자체는 시작한 게 1986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1986년 시작을 해서 진짜 저기 서울 그 경동시장 옆에 제기동에다가 조그만 쌀가게 하나 내고 그 유정란, 뭐 두부 이 세 가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무농약 쌀 그때 오리농포로 키우는 무농약 쌀하고 그다음에 이제 흙바닥에서 자란 계란하고 그다음에 손으로 만든 농민이 손으로 직접 만든 손두부하고 그걸 가지고 도시 소비자들하고 어떻게 직거래를 해볼 거냐라고 하면서 그 제기동에 한 10평도 안 되는 가게를 내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걸 시작을 하는 이제 배경 자체는 되게 숭고하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 이제 뭐 돌 던지고 이제 있을 때였었는데 그때 그 양반들 생각은 야, 세상에 이렇게 그 인간들의 욕심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 끝없는 욕심을 추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 뭐 자본주의가 됐건 사회주의가 됐건 좌우지간 뭐 결국은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이 자연을 수탈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거야 이런 세상이 나는 이제 사실은 고민해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새로운 세상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인간의 미래 내지는 지구의 미래도 없겠다. 뭐 이런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뭐 하면서 이제 그걸 시작하는 방식을 가장 생명의 기본이 되는 이제 먹을거리를 일단 농약과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산하고 그것을 도시 소비자들하고 어떤 경제적 이윤을 위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한 어떤 판매이기보다는 나눔이라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에서 그야말로 소박하게 쌀과 유정란과 두부를 가지고 그냥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80년도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한 30년이 다 돼가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한살림은 이제 21개 그 지역 한살림이 독립적으로 독립생산자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전체 이제 조합은 한 35만 명. 35만 명.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35만 명? 35만 명이 이제 2012년 말 현재 35만 명 정도 조합원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 활동을 하고 전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출액을 한 2,500억 정도 이제 매출액을 이제 가지고 있죠. 가지고서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그 여주이천에서 이 활동은 저희가 시작한 것 자체는 이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부터 사실은 이제 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농사지러 내려왔는데 농사를 졌는데 팔로가 없어서 이제 여주 홍문리 현대 아파트에 한 16분 정도 되는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한번 직거래를 해보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해서 시작을 한 게 2002년도에 이제 한살림이라고 하는 여주이천 한살림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한 10여 년 이상을 왔죠. 10여 년 이상을 와서 지금 이제 여주이천, 광주, 양평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식 명칭은 한살림 여주이천 광주인데 이제 몇 년 전에 양평까지를 저희 이제 관할 지역으로 포함을 해서 지금 한 6천여 명의 조합원이 이제 여기는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이제 전체 물품 매출 목표를 한 45억 정도 뭐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내에는 또 이제 생산자 회원들도 있어갖고 여주에도 한 30명 정도가 이제 농민들이 한살림 생산자 회원으로 참여해서 지금 같이 한살림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이게 그럼 한살림 같은 경우에 뭐 소비자분들은 좋은 물건을 쓰시니까 좋은데 생산하시는 분들이 일반 다른 생산하시는 한살림 회원이 아닌 비회원들하고 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금당리에 이제 한 8분, 9분 정도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게 2002년도부터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10년 이상을 농사를 졌는데 일단은 뭐 그냥 그 경제적인 액면 가치 가격에서 어떤 뭐 큰 차이보다도 우리 농사 짓는 방식은 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13년 농사 지고 2012년 말에 다 생산 계획을 세우고 그걸 뭐 그 소비자들하고 같이 해서 아예 가격까지 다 약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곽균영이가 고구마 2,000평을 심어서 10톤을 생산을 하는데 그거를 한살림에 뭐 1kg당 2,000원씩 한살림에 2013년 9월 뭐 1일부터 15일까지 한살림에 공급한다. 이렇게 미리 다 이제 생산 계획과 가격 계획, 뭐 그다음에 출하 계획을 다 세워놓고 가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계속 비가 와서 고구마 작황이 안 좋을 때는 그때는 시중 가격도 높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키로당 2,000원이에요.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가락동 시장에서는 키로에 3,000원이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시기만 놓고 보면은 이게 기껏 유기농을 농사져서 이게 뭔가 하는데 우리 이제 생산자 그 조합원들이 결국 한 10여 년 해보니까 결국은 평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가 어떤 그 약정한 가격이 결국은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더라고 하는 소득 것들이. 보장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으면 내가 몇 평을 지으면은 그래서 기본적인 평균 수확이 나오면
나한테 얼마의 소득이 보장이 돼서 내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생활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해지니까 한국 농업이 문제가 뭐예요? 농사는 졌는데 이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될지 갑자기 한탕을 뭐 할지 이게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한국 농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협동의 방식으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퍼센트를 따져 또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건 아니죠? 지금 유기농업이 네. 전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거는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되고 이런 식의 또 직거래 방식으로 가는 것은 또 그중에서 2%밖에 안 되고. 그럼 아직까지 생산량도 자기 마음대로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겠네요. 어차피 한 살림에서 그렇죠. 소비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극단적으로 이제 그 배추의 예가 있었죠. 그래도 그때 한살림 조합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렇죠. 배추 파동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추가 소비자 가격이 보통 한 1,300원에서 1,400원 정도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한 포기에. 그리고 생산자가 이제 그 출하하는 가격도 한 1,000원 안팎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살림에서는 대략 생산자가 한 1,000원 정도에 출하하면은 거기에 한 5% 정도 마진을 붙여갖고 소비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100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가면은 75%가 생산자 몫이고 25%가 이제 붙여서 그게 전체 이제 이 협동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운영비로 쓰여 있는 거예요. 운영비 쓰이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시중 배추가 뭐 심지어 6, 7천 원, 만 원까지 가는데 우리는 만 그냥 원도 넘었어요. 우리는 1,200원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배추 때문에 이제 막 새로 막 조합원 가입하고 이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우리 이명박 각하께서도 이제 그 한살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좋은 조직이 이러면서 농림부 장관, 농림식품부 장관인가 특별히 와서 이제 뭐 하는 그런 이제 좋은 선례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한살림에서 왜 사실은 그냥 유기농 좋은 음식 먹는 사람들인 거 사실 잘 몰랐었는데 제가 아시는 최근에 알았어요. 그분을 알았는데 배추 그 밭대기라 그러죠. 네. 그거를 크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2년 동안 해서 10억을 갖다가 손실을 받더라고요. 여주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3년째 했으면 복구하는데 이게 2년만 하고 끝내서 그래.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도매하시는 분들의 그 거대 조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한테 농락을 당하니까 못 베긴다 그러더라고요. 돈 장사지 뭐. 돈도 뜯기고. 돈 뜯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제 농업 아까도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도 이제 그 쌀 가지고 좀 해봤는데 이제 가장 큰 쌀도 해보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안 해본 게 뭐야? 유통 단계 이렇게 중간에 서 있기만 해도 거기서 수익을 본다는 얘기예요. 유통 구조 단계에서. 근데 서에만 있으면 안 돼. 돈을 갖고 서 있어야지. 제가 비유를 하자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기만 이렇게 그 과정을 자기 거쳐가는 동안에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여기 이제서 뭐 필요한 거 뭐 우리 저 메주 같은 거 뭐 해갖고 하다 쓰는데 저희도 조합원입니다. 근데 여기 조합을 하는 사람 누구야?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제일 중요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사실상 그 가장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얼마에 팔지 이게 얼마에 진짜 팔릴지 제대로.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이제 땅콩 거 하셨던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콩 농사 땅콩을 잘 팔릴까 해서 잔뜩 지어놨는데 이 팔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 포전 매매하는 그 저 장사꾼 그 약속을 믿고서 쫙 지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라는 게 그게 사실 포전 매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원래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 계약서를 쓰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계약금만 주고서 안 오면 그만이야. 안 오면 그만인 거야 그거를. 사실은 저는 이제 한살림 물론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 하시는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게 농협에서 할 일인데 그래서 한살림은 그냥 유기농 먹는 지금 진짜 제가 무지해서 그래서 한살림 회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기농 농산물을 선호하시는 좋은 거를 먹겠다는 분들이 좋은 거를 생산하는 분들이랑 연계돼서 이렇게 하나의 그냥 저기 단위를 이뤘나 보다 공동체를 만들었나 보다. 사실 농산물 판매는
농업인의 이익을 좀 대변해줘야 되는 한국에서 어떤 조직은 농협인데 그 농협이 물론 제주 역할을 못하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도둑놈이라고 어떤 관계 설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들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농협이 그 농산물 유통의 그 중심에 서길 바라죠. 그리고 이제 일부 농협에서 뭐 그렇게 또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농협들이 이제 그 이 신용업으로만 돈 장사만 하려고 들어서 되잖아,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넘어선 좀 뭐 그 좋은 조합장들이 좋은 개혁된 농협들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그러니까 농업의 중심으로 돼서 어떤 소비자들하고 어떤 직거래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그 농산물 판매 유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그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협이 바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농협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는 거고 한살림은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는 좀 특화된 형태를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한살림이 단순히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유기농산물 이렇게 뭐 직거래 이것만이 사실은 한살림의 일은 아니죠. 원래 애초에 기본 지향은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유기농산물 외에 사실은 이 세상에 아까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그 신자유적 경쟁 체계에서 끝간데 없는 욕심과 그것을 욕심을 어떤 해결하는 방식을 경쟁의 구조로 이제 막 풀어가는 이 어떤 사회 구조가 얼만큼 온전하겠느냐라는 거. 아까 교육 문제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뭐 서열로 줄 세워서 그 중에 몇 프로 안에 들지 않으면은 결국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아이가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떤 아이가 정신적으로 뭐 편안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럼 경쟁이 아닌 협동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교육이 됐건 뭐 농업이 됐건 아니면 정치가 됐건 문화가 됐건 그러한 어떤 그 어떤 뭐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명 살림인데 서로 살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이제 시작을 이제 가장 핵심이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시작을 한 부분이지만은 이것이 넘어서면은 뭐 교육 문제도 의료 문제도 다른 뭐 문화적인 문제도 복지 문제도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하다못해 일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생활협동조합에서 한산했던 생활협동조합에서 뭐 보험이라든가 뭐 노인 뭐 복지라든가 이런 걸 다 거기서 풀어가요. 예. 그게 풀어가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히려 이제 우리는 경계하는 대목이 한살림 하면 유기농산물 뭐 이렇게 직거래 이렇게로만 이제 그 인식되어지는 부분을 이제는 우리 경계하는 측면이죠. 그건 우리 한 부분인 거고 좀 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그다음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협동적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한살림이다라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하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더 큰 뜻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사실 회원제를 운영한다는 게 서로 간에 이제 믿을 수 있는 신용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취지가 되지만 그 확대성 대중성이나 이렇게 띄는 거에 있어서는 확장성이라는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법이 문제지. 그러니까 한살림이 뭐 요즘에 그 대기업들만 유기농 걔네들이 뭐 자기네 또 시장처럼 뭐 골목 상권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한살림이 그런 일반 어떤 거기 대기업 유통 이렇게 하는 대로 일반 소비자를 만나게 하는데 막아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협동조합의 형태니까 한살림이. 아니, 조합은 아닌 것을 판매를 못하게 하고 있죠. 못 팔 수는 못 팔게 해놨어요. 지금 못 팝니다. 네, 우리는 이제 조합원이 아니면 팔 수가 없죠. 생활협동조합이 이제 협동조합 특별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 협동조합과도 달라요 이게 법이. 그래서 농협과도 다른 법으로 이제 법 규정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그 조합원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래가 아니라 우리는 거래라는 개념을 안 쓰는데 그 조합원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 조합원 아니면 안 팔아요. 그리고 이제 파는 경우로 한다면은 일정 기간 홍보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내에 어떤 그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져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 조합원이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가 보통 모두 다 이렇게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변 분들은 진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또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끼리 저 같은 경우가 우리끼리는 다 아는데 얘긴 들어도 이렇게 구체적인 건 전혀 모른대. 그래서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뭐 다 아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질문하면서 내가 너무 수준 이하의 질문.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아까 우리 여주 이천 마이크에 대고 얘기 좀 해요. 여주 이천 방송하는 사람 지금 6천여 명 정도 조합원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말씀하셔서 생산자도 있고 저기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럼 이 보통 저기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판매 금액에서 어떤 그 생산자에게 주고 제외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 잉여금이라 해야 되나? 판매 이익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 팔아서 생산자한테 뭐 750원 준다라 250원 이익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윤이나 마진이라는 개념을 안 써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조합원 내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100원 받을 걸 200원 받으면 내 100원은 내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100원 받을 걸 200원을 받은 얘기 받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안에 결국은 내가 나한테서 돈을 더 받아온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조합원한테서 돈을 100원을 더 받아온 거지. 그럼 결국은 이게 뭐 조합원도 우리 한 식구인데 거기서 돈을 더 받아봐야 뭔 소용이 있냐라는 개념인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한 4, 5년 전인가 한살림에서 자체로 빵을 만드는 우리밀 제과가 있어요. 그 해 빵을 만들었는데 한 7개월 만에 한 1억 원 정도 소위 이제 세상에 얘기하는 이윤이 생긴 거야. 그거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오히려 일반 회사 같으면은 개업을 해서 6개월 만에 1억이 남았으면은 경산학 내지. 경산한 거 아니야. 너 경영 잘했다. 너 그래서 너 뭐 경영인한테 특별 보너스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한살림 이사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조합원한테 더 많이 뺏어온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물론 그렇게 막말로 뺏어왔다 치더라도 나신 뭐 연말 결산에 조합원 돌려주면 되긴 하는 문제인데 그럼 애초에 원가 계산을 잘못하는 문제 아니냐. 우리는 대략 한 6% 정도의 적정 이윤율이라는 걸 놓고서 이제 생산 원가를 다 치밀하게 계산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6% 정도의 이윤율을 가지고 가공품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을 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가 전체 우리가 운영 경비를 한 25% 내에서 운영 경비를 쓰기 때문에 전체 이 생활동력 운영하는데 그럼 고객 25% 내외에 이제 마진을 붙이게 되는 게 소비자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우리밀 제과 공장에서 6, 7개월 만에 1억 원이 남았으니까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원가 계산 다시 해갖고 오히려 조합원들한테 사과하고 가격 내리고 그래서 가격을 내려서 한 1년의 기간을 통해서 한 1억 정도의 남은 이윤을 갖다가 다시 제로 이윤으로 털어버리는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기업에서 보면은 미친 짓이지 이게. 그렇죠. 아니 뭐 남이 뭐 상관없이 더 많이 벌어오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을 안 쓰는 거니까. 안 쓰는 거니까. 잉여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어쨌거나 사업을 하면 이제 적자가 발생하고 흑자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도 작년도에 보면 한 6천만 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조합원들한테 이제 뭐 주식 배당을 이제 출자 배당을 하든가 아니 이용고 배당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기여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년 그 잉여금에 생기면 10%는 지역 복지 기금을 적립을 해갖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광주 같은 지역에서는 그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도서관 지원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지역 아동센터 같은데 뭐 지원 사업을 하고. 뭐 이런 형태, 뭐 작년도에는 재작년 칠흑사 이제 연탄 나눔 사업에 일정 정도 뭐 지원하고 이렇게 잉여금들은 이제 그렇게 쓰이고 이제 조합원들의 교육이라든가 뭐 조합원 어떤 복지 이런 차원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거죠. 예. 여주 라디오도 좀 도와주세요. 요새 저희가 호스팅비도 없고 인터넷 올릴 돈도 없고. 근데 그 얘기도 한번 들었지만 이제 뭐냐면은 거기 유기농 농산물의 가격에 대한 문제. 일반 소비자 사람들은 뭐냐면 한 사람이 좀 비싸다 그랬는데 아까쯤에 거기 해명은 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거기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어떤 가격 책정한다 그래서 하는 어떤 걸로 아까 해결된 것 같고 가격적인 문제는 초창기에는 거기 한살림의 거기 물품이
숫자가 별로 안 될걸랑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용하고 싶어도 조금 이게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나머지 물건들은 이제 일반 어떤 물건을 소비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물품이 많이 좀 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늘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그 한살림과 같은 이제 다른 생협들이 좀 있죠. 뭐 아이쿠비나 이제 두레 생협이나 다른 이제 뭐 생협들이 있는데 그쪽 생협들보다는 가짓수가 적은 편이긴 해요. 적은 편이긴 한데 최근에 뭐 가공식품이 많이 늘었죠. 가공식품이 많이 늘어서 우리 안에 논란도 있어요. 생활의 자립이라고 하는 면이 또 중요한 건데 그 모든 뭐 하다 먹을 거리를 다 그냥 뭐 반찬부터 해서 아이스크림까지 뭐 다 만들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식탁에다 올려놔줘야 되느냐. 그러면 생활의 자립이라는 건 뭐가 있고 결국은 다 돈으로 해결하는 세상을 가는 게 한살림적인 정신에 맞는 거냐. 그건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동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찌되었거나 지금 이제 뭐 다들 소가족이 되고 그다음에 1인 가족이 들고 그다음에 다 뭐 맞벌이 이렇게 이제 전환하는 조건 하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가공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가공품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다 뭐 농산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기농산물의 어떤 결국은 생산 면적을 넓혀 나가는 뭐 그렇게 해서 뭐 우리 농업을 이제 가공품의 확대가 우리 농업을 유기농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런 내부적인 논란들이 있어요. 논란들이 있는데 어찌되건 최근엔 뭐 많이 늘어서 거의 뭐 그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0% 그냥 한살림 물품으로만 생활해도 충분하죠. 뭐 실질적으로 뭐 공산품을 사는 것 외에는 화장지 같은 것도 다 있으니까 요즘에는 뭐 사는 것 외에는 요즘도 건강식품도 종종 나와요. 아니 그 저기 그래요. 남자들한테 좋다는 산수유도 나고 그래서 이 환절기 때 집사람이 그 저 있잖아 녹용. 녹용 누나. 왜 녹용 그게 해갖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그 한의원에서 해 먹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해더니 남자 거 여자 거 내가 좀 그거 먹고 좋아지니까 집사람이 자기 거도 여자 것도 하나 신청을 해갖고 이제 품질 검사는 어떻게 해요? 어떤 품질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질 검사는 두 가지로 나눠보면 돼요. 하나는 이제 그냥 국가가 인정한 그 국가 공인 인증 체계가 있어요. 검사 체계가. 그래서 이제 뭐 조세 농산물 이제 인증 체계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기술적인 이제 뭐 공식적인 방법이고 어쨌거나 뭐 유기농 매장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려면 그 인증을 필요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쳐 나가는 거 하고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건 기술적인 방식인데 그 기술적인 방식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약을 치고도 뭐 아주 독한 농약이 아니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뭐 예서 배추 잎을 띄어다가 잔류농약 검사를 하더라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초제를 쓰고서도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이거를 한살림에서는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방식만으로 실제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게 한살림의 생각인 거고 이거를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는 이제 생산자 회원을 이제 그 조직하는 방식이 개인 회원을 조직을 안 해요. 이 개인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꼭 최소한 5, 6명 이상의 공동체로 장목반으로 해서 이 공동체로 이제 회원 가입을 생산자 회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도 5 담당자 아니요?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관리가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금단위 같은 데서도 실제 초기에 2002년도에 함께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이 딱 이 양반이 이제 논에 제초제 쓴 거야. 거기도 야매가 있지. 근데 농사를 평생 진 양반들은 딱 보면 저거 썼어.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말이 도니까 그냥 그 양반이 자진해서 그냥 뭐 본인이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검열 구조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개인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뭐 수시로 만나. 그러니까 일단은 그야말로 뭐 소비자들이 친정 오빠네 집에 오듯이 뭐 시골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진짜 비료를 치고 싶고 농약 한번 지르고 싶어도 그거를 이제 억제하게 해주게 만드는 중요한 이게 또 힘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인 어떤 기술 체계, 검증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지켜나가되 그 한계를 이제 사실은 그 뛰어넘는 방식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라는 게 한살림의 생각인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 생산자 내 공동체적인 관계 이걸로 이제 실제 그 안정성들을 담보해 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사고가 나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대로 소비자한테 다 100% 공개해.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라면 만들고 아니 라면이라 저 만두 만들고 이제 몇 가지 뭐 카레 만들고 뭐 몇 가지 식품 중에 감자 전분을 써요. 네. 감자 전분을 쓰는데 이 감자 전분을 쓰는데 그게 뭐 양구 무슨 뭐 그 어느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감자 전분을 만드는데 요번에 그 저 거기 뭐 식품안전청인가 뭐 좀 새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격상한 조직이 있더라고. 박근혜 대통령 4대 공약 중에 하나가 불량식품 단속이라며. 그래갖고서는 아마 거기에 걸린 것 같은데 감자 전분을 하는데 이제 감자를 썩혀서 하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아니라 거품을 제거하는 소포제를 쓰는데 그나마 공업용 소포제를 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걸렸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감자 전분을 우리 한살림 이제 가공식품 중에 만두라든가 몇 가지 중에 그 감자 전분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식품안전처의 이제 그 최종 결론은 그걸 써서 그 사람을 지금 검찰에 송치해서 조사 중인데 그 감자 전분 최종 결과물을 조사했지만은 잔류 물질은 없고 먹어도 안전하다, 위해성은 없다라고 결론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제 뭐 그 아까 얘기한 몇몇 생협들은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뭐 물품들을 그냥 그대로 다 판매를 해요. 근데 한살림은 전면 중단했어요. 조합원에서 공개하고 어쨌든 이러이러한 경과로 해서 그 감자 전분 제공업체가 중간에 그 공업용 소포제를 쓴 관계로 지금 만두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일체 공급 중단하고 다 폐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폐기해서 나오는 지금 손실이 이번에 지금 2억이야. 전국에서요? 전국에서요? 아까 그 이제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 다 이제 폐기해 버리고 매장에 깔려 있는 거 다 이제 뭐. 그러면 한살림이는 폐기가 손해를 봤는데 그 판대는 어디예요? 그 공개 한번 해봐요. 이거 양식 물량이구만. 결국은 모르면 몰랐어도 알았는데. 어쨌든 그 2억이라는 돈이 손해를 보면 그 결국은 조합원들이 손해를 본 게 되는 거잖아요. 조합원이 손해 보고 그다음에 생산자도 이렇게 해서 만두 생산자도 뭐 50% 정도 그러니까 조합원이 50%. 만두 생산자가 50% 손해를 보는 걸로 해서 그거를 어쨌거나 다 별량 폐기하고 다시 그 안전한 감자 전분을 뭐 다시 구해서 새로 만들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고가 안 생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사고가 생기면은 그거를 갖다가 일단 100% 있는 그대로 조합원에 공개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뭐 그렇게 가는 방식이 우리 이제 협동의 방식이 또 민주주의적 방식이라고 보는 게 우리 한살림이 그 이제 굉장히 좋은 조직이에요. 지금까지 아주 좋은 조직이라는 걸 많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한살림 정신에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데 진짜로 보수적인 게 이런 데는 진짜 좋은 말이야. 끊지 마시고요. 근데 그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비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자들 측면에서는 생산이 힘들다. 이거 노인네들도 뭐 그 농약 뿌리면 금방 다 제초해갖고 끝나는 일을 풀 뽑고 뭐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 해에 거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측면과 생산자 측면에서는 어떤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점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1차 농산물은 사실 비싸지 않아요. 1차 농산물은. 아까 얘기한 배추라든가 뭐 고구마라든가 뭐 감자라든가 이런 1차 농산물은 연중 평균가로 치면은 실제 시중 농산물에 비해서 비싸지 않아요. 그건 다 이제 다 인정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적으로 유기농이 하니까 비쌀 거다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를 내본 바에 의하면은 1차 농산물을 연중 평균가로 친다면은 특별히 비싸진 않다. 뭐 비싸봐야 한 20-30% 정도일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은 채소값이 싸죠. 그래서 한 2-3년, 한 3-4년 내는 사실은 이제 1차 농산물이 더 쌌던 경우가 더 많아요, 한살림이. 더 쌌던 경우가 많은데, 근데 가공식품은 확실히 비싸요. 가공식품. 이제 과자 같은 걸 치게 되면은 애들 저기 무슨 시중 과자 돈 1,000원이면 큰 봉지 하나 쥐어지는데 우리는 한 2-3천 원 줘야 요만한 작은 봉지 과자 하나 가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1차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이 안 비싸다 그런 얘기는 결국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비회원들의 노동의 가치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많은 노동을 제기하고도 수익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수익이 일정액이 보장된다는 거 외에는 더 이상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떼부자 되자고 하는 거 아닌 거고, 그야말로
농민으로서 적정한 삶을 안정된 삶을 유지한다라는 것에 이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큰 이윤을 보는 것보다 그럼 그 정도면은 본인들도 만족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우리 이제 금당리 우리 생산자들 이렇게 쭉 보니까 진짜 성실하게 농사짓는 분들은 1년 농산물 매출이 한 1억 가까이 돼요. 한 살림에 납부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다르긴 하지만은 진짜 농사를 진짜 성실하게 올곧게 짓는 양반들은 보니까 1년에 1억 한 살림 매출이 돼요. 매출 1억이야. 이게 매출이. 그렇죠. 매출 1억이면 근데 순수입은 절반 되나? 그렇죠. 절반 이상 된다고 보죠. 자기 노동력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다음에 또 시골 생활이라는 게 도시보다 이렇게 큰 생활비가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만족감이 높아져 있어요. 출자자가 많아지면은 그 생산자가 제가 이게 구조를 보니까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는 이상 출자자가 이게 많아진다고 해서 이걸 이제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 생산자가 생산량이 늘어나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좋다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2002년부터 한 4, 5년까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 문제 발생했어요. 그때 잘 먹고 잘 사는 법인가? 이런 건 이제 나오면서 갑자기 확 붐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 붐이 일어나니까 이게 공장에서 이게 물건 찍어내는 다른 거 아니야 이거는. 이게 농사라는 건 1년 텀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 갑작스레 늘어난 수요를 갖다가 이게 유동성 있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신규 조합은 한 밀려 들어오는데 물품은 부족하니까 거기서 결품 사태 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어떤 분이 기존 조합원들이 진짜 80년 6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는 정말 소비자 조합원들이 헌신으로 이게 유지해 온 거예요. 정말 물건이 진짜 배추가 열무가 왔는데 이파리는 없고 망 같은 굴만 있어. 벌레가 다 먹어서. 그런 걸 와줘도 정말 생산자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 이걸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그걸 하나 안 버리고 다 소비자들이 이제 다 수용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소비자 생산자가 서로 협동을 해갖고 키워온 건데 갑자기 확 늘어나서 물건이 딸리고 하니까는 그런데 어제가 들어온 대로 이제 조합원을 받으니까 기존 조합원들이 어떻게 키운 조직인데 이렇게 그냥 막 받아들여서 결국은 우리 기존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먹을 물건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현실적인 이제 사실 문제제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문턱을 높였어요. 야 이게 단순하게 내 몸만 챙기고 내 몸 건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좀 생각과 배려를 갖는 마음을 가지고 좀 그 정도 기본 소양을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으로 좀 커트라인을 정하자라고 해갖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한살림에 가입 안 시키겠다라고 해서 특히 이제 서울 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여주이천은 그때 조그맣기 때문에 그렇게 문턱을 높일 상황은 아니었는데 서울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진짜 와서 1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은 조합원에 가입을 안 하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문턱을 높여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있는데 최근에는 농민들도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 하나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요, 확실히. 안정이 되고 큰 떼돈을 버는 것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가격 보장제 때문에 경기 보장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시중에서 아무리 값이 비싸더라도 그 생산자한테 농에 돌아가는 몫이 얼마나 되는 걸 유통에 다 이게 휘감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이고 8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중값이 100이고 80이라 하더라도 80 중에서 79%는 우리 생산자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시중에 100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자가 가는 몫이 40%가 안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중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생산자가 받는 몫은 오히려 한살림 생산자 받는 몫보다 훨씬 적은 거죠.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생산자들이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은 한살림 생산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죠. 다른 어떤 생협의 생산자보다도. 왜냐하면 특히 한살림 생산자의 특징이 뭔가면은 두 사람을 경쟁 안 시켜요. 다른 생협 같은 경우는 생산자 몇 명을 놓고 야 쟤는 100원 준다는데 너는 왜 150원 요구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한살림은 절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생산자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떨구고 이런 식의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적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품목은 그 생산자가 책임지게 하고 그 생산자가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확실히 책임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적게 생산되면은 2개씩 포장하는 하나씩으로 나눠서 이제 소비자들이 나눠 먹게 만들고 많이 나오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그 부분을 더 사 먹는 방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이제 일을 풀어오는 방식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뭔가면 세상의 다른 논리로 세상을 살아보자라는 거야. 다른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만들어보자라는 거고 이게 이제 협동조합의 애초에 했던 논리인 거고 단지 협동조합을 넘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생명사상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가치하에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좀 다르게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재작년까지 전국 평균 한 25%, 우리 여주이천 같은 경우는 한 40%까지 성장을 해왔어요. 대단한데. 근데 이제 작년이 어려웠어요. 작년이 전국 평균 13% 떨어졌고 우리도 일단 13% 경기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확실히 이제 이것도 경기를 타요. 네, 경기를 타고. 근데 지금 올 상반기는 좋아요. 올 상반기 지금 1사분기 우리 좀 한 40%. 그리고 전국 평균도 한 30%. 회원이 그렇게 느는 거예요? 매출이 느는 거예요? 회원도 늘고 매출이 느는 거죠. 매출이 느는 거고. 작년에 거기 일본 원전 때문에 또 양도 없이 받았겠지. 아니 그 작년은 오히려 이제 일본 원전이라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오히려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게 농사가 안 되니까 작년에 또 겨울에 추위가 심했고 그러면서 이제 농산물이 가짓수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이 떨어진 이유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한살림을 들어오기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확실히 한살림에서 하는 건 딴 데서 보기에 적게 받는 것 같아도 실제로 다 1차 농산 생산자의 이익이 훨씬 더 높다 하고 말씀하셨다면은 진짜 농민의 이익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을 좀 인위적으로라도 키울 필요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목표는 전 국민의 한살림화. 하지 뭐. 그러면 생산자에서 받을 때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무조건 유기농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기농을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하려고 하는 공동체. 그래서 마을 단위로 우리는 구성을 원해 마을 단위. 그럼 장목반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살림을 들어가는 거죠. 한살림에서 장목반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장목반을 만들어서 한살림에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인근 공동체에 합류시켜서 한 1년간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검열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그중에 중요한 건 소비자들하고의 관계를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실은 이 바쁜 일철에 소비자들 오면은 사실은 번거로워 힘들어요. 그럼 하루 종일 소비자들 뒤싹거리 하고 같이 말이 일선돕기 오라고 오지만은 이게 사실은 내가 혼자 하는 게 낫잖아. 그럼 그 소비자 이렇게 오는 거 한살림에서 주선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도시 소비자들이 이제 항상 생산지에 내려와서 같이 이제 체험하고 이야기 나누고 교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체험 형태로 내려오는 팀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명 내외의 어떤 그 별동대를 꾸려갖고 일선돕기 하러 내려오는 진짜 그 사람들 열심히 와서 해요. 도시락 싸갖고 와서 일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일들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런 관계들을 속에서 이제 한살림이 뭐다라는 거를 이제 생산자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이 되면은 그 별도로 이제 그것도 별도 공동체로. 여주도 지금 강천 쪽에 이제 한 7-8명 정도가 강천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한번 지금 얘기하고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에서 또 지금 또 한 9명 정도 또 농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세세한 건 따로 한번 시간 잡으시고 농장에 대해서 한살림에서 더 이제 발전된 형태로 여주 지역을 전체 어떤 생활협동 공동체와 같은 걸로 목표로 해서 작년부터 이제 해왔던 이제 주식회사 한살림 정확한 명칭이 농업회사법인 한살림 마을 주식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요 얘기로 좀 넘어가죠. 예. 밤샐 것도 아니고. 예. 한살림이 잘 나가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에서 무슨 땅콩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주에서 왔는데 나한테 땅콩 얘기를 하다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제주도 땅콩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우도인가요? 우도 땅콩이 우도 땅콩 유명합니다. 예, 키가 그러니까 조그만데 뭐 그 맛있다고 그렇게 알이 잘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여주 땅콩이 최고예요. 막 여주 땅콩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왜냐면은 원래 그 대신 농협 쪽에 대신 쪽에 그 땅콩 농사를 옛날에 많이 졌는데 지금 뭐 거의 없어요. 그 4대강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아니, 그런 건 수입이 안 돼요. 수입이 안 되는 건가요? 왜냐면 땅콩 수입이 과자 업체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원체 저가로다가 들어오니까 옛날에 그 대신 쪽에 그거 있었잖아요. 롯데 그 오징어 땅콩 과자. 옛날에 대신이 땅콩으로 애들 다 교육시키고 다. 그 땅콩 맛이 다 고구마 밭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면 이건 이제 한살림과 별도 여담인데 이건 여주 농업 문제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뭔가하면 그 최근 다시 땅콩이 좀 생산이 늘고 있어요. 느는 이유가 왜 여주 땅콩이 한 10년, 15년 동안 전멸을 했었느냐. 이게 물론 중국산 들어오면서 가격 문제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이 땅콩이 연작 피해가 되게 심한 농작물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첫 해신 두 해째 심으면은 작게는 20%, 많은 50%까지 수확량 감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똑같은 밭에다가 한 10년 이상을 그 제초제와 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은 결국은 농사를 질 수 없는 상태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땅콩 딱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어려우니까 다 이제 고구마로 넘어온 거예요. 고구마 또 한 10년 그렇게 하는 거지. 고구마도 지금 온갖 바이러스의 병이 와갖고 이게 문제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고구마 했던 그 큰 밭들이 인삼밭으로 넘어가거나. 인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인삼밭 자체를 이거를 과연 여주 농민들이 하고 있느냐? 인삼밭은 또 농약이 더 심하지 사실은. 여주 농민에서 여주 농민이 부가가치를 올리는 상태가 되면 나는 그나마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대부분 외지인들이 그 인삼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임대료만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주에서 농사 짓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땅을 얻으려도 임대료 감겨갖고 겁이 나서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땅콩이 한 2년 전부터 이제 하고 최근 땅콩 값이 이제 중국산이 원체 맛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뭐 어디 가공품이나 이런 데는 이제 들어가지만은 식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맛이 없으니까 이제는 국산을 찾는 분이 많아서 꼭 그렇지도 않은데 올해 요즘은 중국 당했다 그러는 거지. 얘기해 주세요. 뭐 중국 얘기 또 중국판가? 예, 중국. 중국 땅콩 그게 아니라 이제 많이 먹어요 그럼 중국. 아니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그 농산물이 보면은 그 이렇게 위도상 비슷한 지역은 우리하고 농산물이 비슷해요. 그 먹는 음식 먹는 습관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들여오는 게 아무래도 제일 싼 거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 농산물 홍보할 아니 홍보가 아니라 중국 농산물 홍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제 그 걔네들이 사실 그 주요 식량에 대해서는 걔네는 수출하거나 이럴 여력 자체가 없어요. 중국 자체도 이제 식량 문제는 그래서 거기 꼭 들어와가고 걸리면 납땜이 있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낙감이 더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딱 집어넣고. 그러니까 지네들 잘 안 먹잖아 그거. 내가 처음에 이건 여담이긴 한데 처음에 제가 그 제일 많이 사 먹었던 게 속골이에요. 제일 쌌어 그게. 말 그대로 5,000원치 사면 한 양동이를 줘요. LA 속골이는 더 쌌어. 근데 얼마 후에는 보니까 없더라고 시장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수출한대 한국으로. 이게 지네는 안 먹으니까 싸지 안 먹는 거는. 근데 그 지금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중에 이제 생활협동조합이잖아요 생협이. 생협이 지금 생협과 생협 간에는 그 거래를 할 수가 없나요? 생협과 생협 간 거래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럼 그냥 단위 조합이면 그 조합 안에서 조합원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네. 생산자 조합원하고 소비자 조합원하고. 이제 뭐 법적으로는 생협과 생협이 협정을 맺어갖고 생협과 생협이 협정을 맺어서 어떤 그 생협 간 거래 협정을 맺게 되면은 거래가 가능하긴 해요. 지금 거래가 가능하긴 한데 지금까지는 뭐 한국에서는 지금 그런 사례는 없고 이제 한살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래서 여주 이천 광주 한살림이 독립적인 하나의 생활동 조합이죠. 그다음에 이래서 옆에 이제 원주 한살림도 독립. 그러니까 원주 한살림과 여주 한살림 간에서는 그 협정을 맺어서 원주 한살림 회원이 여주 와서 물건을 이용할 수 있고 이제 그 구조는 되어져 있죠. 한살림 내에서는 한살림의 각 지역 그 생활동 조합 내에서는 그런 이제 생협 간 거래가 이용이 가능한데
그 한살림과에서 아이콤 한살림과 둘의 생협 이 차원의 어떤 그 뭐 거래는 지금 안 되고 있죠.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제 지금 지금 협동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관심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입법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조합 설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히 예를 들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 사실 조합과 말 그대로 각 직능별 조합이라든지 어떤 품목별 조합이라든지 그 거래가 있어서 말 그대로 모든 게 조합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고칠 때 그 집과 그 건축과 관련된 조합원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그 모델인데 그러면 지금 현행에서는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법도 좀 그 부분을 조합과 왜냐면 일반 사업조합이나 이런 데들은 조합과 조합 간에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상위 조합하고도 거래할 수 있고 조합과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전에 도자기 조합에 있었으니까 도자기 조합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도자기지만 저쪽에 이제 예를 들어 타일이라든지 우리 건축 관련돼 있는 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시장을 진출할 수도 있고 서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조합원들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생년만 그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건 생활협동조합이 특수법인이고요. 생활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이제 작년 2012년 12월자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관련된 거는 그건 다르죠. 일반 조합. 네, 협동조합은 사실은 그냥 다른 협동조합 거래할 수 있고 협동조합의 조합은 아닌 자들을 대상으로 기업행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만드는데 협동조합 그러니까 주식회사 방식이 아닌 협동조합 방식으로 기업을 만드는 거고 그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과 기업 간 내지는 그 협동조합 구성원 외에 어떤 타자와의 거래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잠깐 하시고 땅콩 공장 얘기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땅콩 공장요? 예, 아까 금당리 한살림 마을 얘기 그 얘기가 지금 그냥 넘어가서 그런가요? 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살림이 그냥 유기농산물 이렇게 직거래만을 하는 곳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밥상의 문제, 먹을거리 문제를 이제 중요하게 봐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결국은 한살림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협동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것에 기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그 한살림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꿈이자 지향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몬드라곤의 사례도 그런 거고 이탈리아의 어떤 볼로냐 이런데 사례도 다 그런 거고 이제 다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스스로도 경계하는 대목이 유기농산물 직거래로 자기가 이렇게 점점 국한돼 버리는 걸 우리 스스로 경계하고 있어요. 왜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업 자체를 주체하기만도 관리하기만도 점점 버거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래서 서울 한살림 같은 경우는 일개 생협이 1,몇백억의 매출을 가니까 이거는 사실은 큰 기업이죠. 그럼 결국은 거기에 실무자라든가 그 전체 책임자들은 결국은 그 구조 관리하기도 빡빡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꿈들을 꾸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것보다 꿈이 있어도 그 꿈을 이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인데. 오히려 이제 우리는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작은 지역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올해 이제 규모가 한 45억, 한 50억 정도 바라보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는 적당하다 보니 이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크다 보니까 규모에 이제 사실은 이제 묻혀가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자유로운 상상이 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꿈꿨던 게 한살림을 넘어서 어떤 협동적인 지역사회를 한번 만들어보는 꿈,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사실은. 한살림을 넘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통칭해서 한살림 마을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표현했는데, 한살림 마을이라는 게 꼭 이제 유기농 직거래 한살림이 아니라 진짜 서로 더불어 사는 마을, 이제 그것이 여주가 됐건, 한국이 됐건, 전 세계가 됐건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생각해 봤던 게 100만 원씩 1년에 100만 원 출자하는 사람들 100명 이상을 모으면 그래서 한 10년만 가게 되면 우리가 한 30억 정도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거기서 마련된 기금을 가지고 어떤 협동적 기업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꾸려 나간다. 그 협동적 기업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많아간다면 진짜 한 10년 정도 되면 30억 정도
우리가 기금을 마련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향하고 꿈꾸는 세상을 위한 뭔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물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우리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백인 모임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 출자 하는 사람들, 의뢰 이제 100명 이상을 모아보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2012년도에 51명이 정확히 모여서 한 5억 5천만 원 정도의 출자금을 마련했어요. 네. 마련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럼 뭐부터 어떤 사업부터 할 거냐? 일단 좀 쉬운 것부터 하자. 한살림을 기반으로 해서 한살림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한살림의 어떤 가공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 농업에 기반한 그런 기업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그 한살림 농업회사의 한살림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1차 농사와 땅콩 가공, 벼 가공 이런 이제 가공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만들었죠.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협동조합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갖고 2011년도에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식회사라고 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주식회사 형식을 취했고 근데 이제 우리 내부적인 결의는 어쨌거나 그때는 법적인 조건이 안 돼서 주식회사라는 형식을 취했지만은 우리의 운영 구조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간다라고 이제 해서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주된 게 연중 저희가 100톤 정도의 땅콩을 이제 볶아서 한살림에 공급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보니까 100톤 가지고 안 되겠어요. 한 150톤에서 한 200톤 정도는 가져야 지금 연중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최근에도 땅콩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한 5천 가마 정도 이렇게 확보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벼 도정하면서 이제 벼 도정 사업은 여주의 친환경 급식 벼를 이렇게 도정하고 그다음에 여주 이천 광주 한살림 조합원들이 먹는 쌀을 여주에서 생산된 쌀을 우리가 직접 가공해서 로컬푸드 차원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그럼 1차 농사 지어서 올해는 좀 일정 정도 이제 흑자를 낼 것 같아요. 작년까지 기반 조성 과정이었고 흑자를 내서 여기서 흑자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30억 기금을 마련한다면 단순히 농업 기업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진짜 좋은 교육 시설도 그다음에 무슨 좋은 병원도 만들어낼 수 있고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 문화, 정치 이런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여기 아물 복합 공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진짜 우울한 공간을 벗어나서 회학 공간도 있고 저기 나보다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금당리 그 공사한 그쪽에. 예. 작년에 제가 갔었던 거기 거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일단 욕심 안 부리고 20만 더 모시려고 하니까 여기 참여하신 분들 참여하십시오. 그 한 가지 좀 약간 좀 저거 할 수 있는데 그거 좀 여쭤볼게요. 예. 근데 그 사실상 그 구조 서로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마이크에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 구조상 보면 이제 그 잉여금에서 이제 어떤 그 유통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 유통에 소용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감당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신뢰가 되는 질문인지 모르지만은 그 구조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매출이 40억이라고 했지만 쭉 계산을 제가 머릿속에 대략 계산해봐도 사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저도 보면 이제 매장에 가면 항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상임이사 같으신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배송 같은 것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직접 이사가 배송을 다니시는데 그 결국 또 그 인건비 부분이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급여 부분이 그렇게 그 구조에서는 높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높진 않죠. 우리가 지금 여주이천 광주 한살림의 직원이 한 이제 25명 가까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임직원, 임원들 같이 한 임직원에서 한 35명 정도가 되는데 임원들은 거의 자원봉사죠. 그럼 많은 부분은 조합원 자원봉사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운영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합원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합원 자원봉사로 이제 운영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게 이제 한살림의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요. 이제 조합원들이 이게 생명운동, 한살림운동의 가치에 공감해서 자신들의 여유 시간들을 이제 나와서 이제 활동에 보태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품앗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급여는 이건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냥 이 시골에 그러니까 이 시골에보다는 지역에서 일하는 여자들로서는 안정적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진 않은 것 같아요. 높지도 않지만 낮지도 않다 이거지. 그런 대신 이제 한 가지는 되게 안정성과 가족적인 어떤 평안함이 있죠. 이 구조 내에서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아직 좀 부족해서 좀 이제 올해 이제 보너스를 이제 300%로 인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200% 가다가. 아니 얼굴 살이 빠지셨어요. 얼굴 볼살이 쏙 빠지셔갖고 한 살림에 힘든 건가?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다이어트해. 아 그런가요? 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다이어트를. 저 같은 사람 다이어트를 못해요. 그렇죠. 먹고 그냥 자빠지니까. 네, 피곤해갖고 먹고 자기 바쁘지 운동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이제 금당리 우리 이제 마을 주민들은 각신이가 엄청난 부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의 원리를 모르니까 사실은 이게 애초에 시작되기 자체는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시작해서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던 거죠.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더라도 이제 운영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했던 것들인데 한 준비 과정을 한 5년 정도를 개인 사업자로 해서 제 명의로 했던 거. 그걸 이제 2007년도에 생활동조합 법인으로 창립하면서 다 이제 협동조합 양도 양수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시골 우리 주민들은 여주 매장도 각현이 있고, 인천 매장도 각현이 있고, 광주 매장도 각현이 있고, 그러면은 각 매장에서 한 100만 원씩만 받아도 그다음에 따로 월급 받을 테니까 이게 엄청 부자 아니냐. 그래서 각 사장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집도 없고 회장이지 회장. 회장. 집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 조합의 특성, 협동조합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아까 사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를 딱 해도 난 25분 정도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장만 4개니까요. 양평까지 매장이 4개니까 그 매장당 많으면 4명씩 일을 하고, 그러니까 매장에만 지금 한 13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은 길게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리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한마디씩 하시죠, 그래도. 한 살림에 대해서 잘 아니까 별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고, 사실 전 협동조합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사실은 막연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다가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 머릿속에 농협이 머리에서 딱 박혔으니까 좀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있고, 처음에 시작은 모든 단체가 좋은 뜻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그거 직원들의 어떤 기득권으로다가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아까 책자도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점만 많이 써놔서 나쁜 점이 뭔지 오늘 그거를 말씀들을 안 해주셔서 공부 많이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전통이요 작지 않은 거예요. 전통이 실제 이제 개라든가 두레, 향약 이게 다 협동조합의 전통이었고요. 실제 일제시대 원산노련 노동운동에서 협동조합은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부분이에요. 원산노련이 그 장기간 파업을 할 수 있었던 건요. 그 내 다양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놀랄 만 협동조합 구조가 다 있는 거예요. 상조회, 상호부조, 그다음에 그 양의 소비자조합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복지적인 문제, 경제적인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을 다 노동조합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다 풀어줬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90년도에 저는 계속 노동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제기했던 것이 협동조합 만들어라. 그래서 당신의 조합원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동운동에 미래 없다. 그냥 그 얘기했던 부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얘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활의 요구를 협동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걸 자본이나 대자본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한살림에서 햇빛 발전소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대한에너지 얘기하지만 아무도 이제 실천 안 하잖아요. 탈핵 얘기하지만은 그럼 대안은 뭐냐라고 하면은 다들 주저앉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냐? 100만 원 내는 사람들 100명이 모이면 1억이잖아요. 1000명이면 10억이에요. 10억이면은 인천 앞바다에다가 5,000명의 전기 해결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한 개인은 해결 못 해요, 이거를. 근데 100만 원씩 1000명이 모이면은
세상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데 한 개인은 꿈을 꾸기가 힘들지만은 여럿이 모이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협동조합의 원리인 거고, 물론 중요한 건 여기 사람이 변해야 돼요. 이거를 어떤 그야말로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접근해 버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조직이 아무 뜻이 좋아도 사람이 안 되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주 2,000한살림만 하더라도 교육과 조합원 활동에 1년에 1억 5천을 투자를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뭐 한 50억 정도 하면은 거기서 뭐 대략의 한 우리가 한 18% 정도 이제 이 마진율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 한 9억 정도 이제 가지고 우리 이제 인건비 주고 뭐 하는데, 그 중에 9억 중에서 1억 5천 2억 가까이가 조합원들 교육하고 조합원들 모여서 소모임 만들고 뭐 이런 활동에다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이 바뀌고 조합원들이 주인으로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진짜 뭐 실무자 몇 명이 그럴 수 실무자 몇 명이 또 갑이 되는 거지. 그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이 아까 말씀 여주이천 광주 그 한살림 같은 경우가 제일 적정한 규모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뭐랄까 그 어떤 비즈니스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들 살가운 냄새라고 그럴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분. 뭐 그래서 뭐 얘기 뭐 길게 하지 말고 자 오늘은 여주라디오 분위기가 아니야. 회진 모임에 그러니까 그 100만 원짜리 거기 어차피 100만 원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금을 줘서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난 다 했어. 네, 오늘 네. 좋은 시간이었다고 얘기했어. 손학인님 마무리. 아니, 저도 이제 그 로컬 푸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조직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그런 협동조합 이런 거 이렇게 하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일로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 한살림이 됐으면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 기자님도 뭐 저는 뭐 중국 당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한살림 우리도 선전했잖아. 아이 그러지 마세요. 왜 그걸 거기다 갖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아까부터 말씀하셨듯이 좀 더 어떤 그 우리 그 흙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를 늘리는 게 결국 또 소비자 조합원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 아이들한테 또 좋은 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좀 가까운데 있으니까 좀 많이 좀 가입을 하셨으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서 같이 소비자 조합원으로 같이 활동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 매장 위치 홍보를 왜 안 해줘요? 박 사장님 얘기하고 매장 위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조그만 돈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살림 저희 마을이 이제 출발한 지 이제 여기 땅이죠. 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씩은 우리 딱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박 사장님이 그 내부인이시죠? 한살림 마을. 돈이 없어서 요즘 못 내고 있습니다. 예. 그 매장 소개하시면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우리 한살림 여주 매장은 여주대학교 밑에 강남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이제 한살림 매장이 소박하게 있습니다. 한살림에 참여하는 거는 가족의 건강도 챙김과 더불어 세상을 따뜻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밥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이천에 이 여주라이들을 듣는 간첩들이 몇 명 있어요. 이천. 예, 이천 매장도 말씀해 주시죠. 이천은 그 신아리 예. 그 진호 아파트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번 4월 20일 날 리모델링해서 이쁘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협동조합이 굉장히 붐이 이루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좀 소망이 있다면은 그 여주 지역의 그 도자기 협동조합 아니면 그 한살림에서도 이렇게 도자기 취급을 요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몇 이렇게 좀 생산자들이 모여서 한살림에 납품할 수 있는 걸 좀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한살림에서 안 받아주면 아이쿠브로 가야죠 뭐. 여주에서 나오는 도자기 한살림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매장에 가니까 제가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 몇 집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그룹화해서 여기도 그렇죠. 장목반처럼 필요하죠. 장목반처럼 자체적인 브랜드가 돼서 이렇게 가는 구조가 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러는 시스템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준비하죠. 예. 예. 아, 오늘 여주 라디오 같지 않은 여주 라디오 13회를 지금 어색했어. 아, 오늘 재미없었어. 이러다 언제 우리 저희 망할지 몰라요. 네,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모르니까 오늘은 공부하는 자세였어. 네, 아니.